네, 문재인 정부는 북한에 대해서 강력한 제재와 함께 대화 노력도 병행한다는 기조를 이어가고 있는데요. 꿈쩍 않는 북한의 고민도 깊어질 수밖에 없는 상황입니다. 자, 이런 가운데 송영무 국방장관이 국회에서 사드 발사대 추가 배치와 관련해서 애매한 답변을 이어가면서 야당의 집중 공세를 받기도 했는데요. 양재 변호사 그리고 노동일 경희대 로스쿨 교수와 함께 관련 이슈 짚어보겠습니다. 두 분 어서 오십시오. 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대북 접근법. 지금 상황이 달라졌기 때문에 문재인 정부의 이런 어떤 대북 전략 좀 수정이 돼야 되지 않느냐 이런 얘기가 벌써 나옵니다. 네, 이미 뭐 수정이 되고 있다고 봐야죠. 예. 그동안 이제 사드 배치 문제에 있어서도 일반 환경 영향 평가를 거친 다음에 배치하겠다 했다가 북한이 이렇게 미사일을 또 발사하니까 바로 뭐 일단 임시로라는 그 전제가 달리긴 했지만 사드 배치 나머지 4기도 즉각 배치하겠다 이렇게 했고요. 예. 또 우리나라 독자 제도 강구하겠다 얘기했고 뭐 그런 여러 가지 뭐 어떤 뭐 가능한 방법이 있다면 창고에서 꺼내라 이런 말까지 나왔으니까 그렇죠. 고가를 뒤져서라도 뭐 수정하죠. 예, 고가를 뒤져서라도 하겠다 하는 거니까 기본적으로 어떤 뭐 일관성은 유지하되 환경 영향 평가라는 절차를 거치되 상황 변화에 따라서 뭐 유연하게 대응하겠다. 뭐 이런 것은 좀 수정이라고 봐야 되겠죠. 이미 수정이 되고 있다. 예. 그럼요. 일부에서는 그것은 모락가락이라고 하지만 그렇다면 원칙대로 우리 뭐 원래 얘기했던 대로 환경영향 평가 끝나면 하겠다. 이렇게 고수했다면 그 부분 또 비난할 거 아니겠습니까? 그러면 또 비난이 이어졌을 그럼요. 것이다. 그러니까 수정하는 것은 뭐 정책이라고 하는 것은 선택지이지 무슨 뭐 종교적인 교리가 아니니까 얼마든지 수정 가능하고 상황 변화에 따라 정책적 유연한 대응 가능하다고 봅니다. 네, 지금 유연하게 대응을 하고 있다. 지금 노동일 교수님 이렇게 보고 계시고요. 어제 트럼프 대통령과 아베 총리가 52분간 전화 통화를 하지 않았습니까? 일각에서 또 코리아 패스 이런 얘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먼저 이제 트럼프 대통령이 문 대통령이 아니라 이제 아베와 이렇게 통화를 했다는 것 때문이고 시간도 굉장히 길었고요. 사실 근데 두 사람이 그 동안에 뭐 굉장히 좀 어떻게 보면 그 코드가 맞는다고 해야 될까 그런 모습이 여러 차례 보였지 않습니까? 뭐 지난번에도 3차례 이상이나 독재도 했었던 부분도 있고 트럼프가 추구하는 방향과 아베가 추구하는 방향이 굉장히 비슷하다. 아베는 아베 총리 같은 경우 미국 찾아가면서 굉장히 고가의 골프채 같은 걸 들고 가서 화제가 되기도 했을 만큼 그래서 그 두 사람이 가깝다는 것도 있고 두 번째는 이게 그 일단 대륙간 탄도탄을 계속해서 시험화 발사하고 있기 때문에 미국이라든가 일본에 대해서 오히려 더 직접적으로 주어지는 면도 있습니다. 위기의식을 느낄 수 있는 부분도 있기 때문에 일단 미국이나 일본 입장에서는 그러면 문재인 대통령이 어떻게 나오든 간에 우리 자국의 방어책을 어떻게 할 것이냐를 논의를 해보는 것도 필요한 거는 맞는 것 같습니다. 다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것이 자칫 잘못하면 문재인 대통령은 본인이 직접적으로 운전대를 잡고 한반도 상황을 주도적으로 이끌어 나가겠다는 계속해서 그 주장하고 있는데 그것에 대해서 트럼프 대통령이 정확하게 그거를 호응해주는 모습이 안 보인 것만은 맞거든요. 그래서 이제 이게 어떻게 보면 북한이 김정은이 주구하고 있는 미국과의 직접적인 어떤 대화라든가 거래라든가 이것에 트럼프 대통령마저도 어떻게 보면 호응해주는 오히려 모습이 나오기 때문에 이런 부분을 과연 문재인 대통령이 어떻게 풀어나갈까는 좀 고민이 될 수밖에 없는 상황인 거죠. 네, 미일 정상과는 문재인 대통령은 휴가를 다녀와서 이제 통화를 한다 이렇게 전해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얘기가 나왔습니다만 야권에서는 이 코리아 패싱이 현실화됐다 이런 얘기가 계속 나오고 있습니다. 일단 들어보고 얘기 더 나눠보겠습니다. 레드라인을 넘어서는 이 상황에서 휴가 가 있을지라도 바로 돌아와서 이 북핵 문제를 심각하게 보고 그 해결 문제를 찾아야 되는데도 불구하고 지금 휴가 갔다 온 뒤에 대통령들과 대화하겠다. 지금 트럼프와 아베가 52분간 대화하면서 전화 대화로 해서 이 문제를 해결하겠다고 하는데 운전대를 잡겠다고 한 문재인 대통령 과연 지금 어디에 계십니까? 코리아 패싱이라는 얘기가 나오는데 우리 문재인 대통령이 이미 우리가 해결 방법은 아예 없다는 것을 자인하는 꼴이 아닌가. 바른정당 얘기 들어봤는데 휴가지에서 돌아와서 영수회담을 하자 이런 제안을 했습니다. 먼저 코리아 패싱이라고 하는 얘기는 뭐 이런 문제를 가지고 코리아 패싱이라고 얘기하는 것은 지나친 얘기라고 볼 수 있고요. 정치 공세다. 코리아 패싱이란 그런 거 아니겠습니까? 한반도 문제 해결에 있어서 아까 잠깐 뭐 이제 왕수택 기자 얘기한 것처럼 키신저 그 전 국무장관이 얘기한 것처럼 한반도 문제 해결에 있어서 한국을 배제한 채 미, 중국끼리 아니면 또 다른 강대국끼리 합의해서 결국 한반도 문제를 해결해버리고 한국을 왕따시켜버린다.
이런 얘기 아니겠습니까? 예. 근데 지금은 이제 뭐 미국 정부에서도 우리 정부와 긴밀한 협의를 갖고 있다 얘기하고 있기 때문에 이런 문제를 코리아 패싱이라고 연결시키는 것은 지나친 부분이 있다고 볼 수 있습니다. 네. 우리 과거 같으면 이런 사태가 벌어지면 대통령이 휴가도 취소해버리고 예. 뭐 청와대에 있고 그다음에 직접적으로 뭐 미일 뭐 정상과 통화도 하고 뭐 그렇게 하는 것이 일상적인 어떤 모습이었습니다. 근데 지금 문재인 대통령은 휴가도 예정대로 지금 가고 네. 있고요. 또 좀 가능하면 또 휴가도 앞당겨서 복귀해서 뭔가 즉각적으로 이제 뭐 트럼프 대통령, 아베 총리 이런 사람들과 통화하는 모습을 보여야 하는 게 일상적이었을 겁니다. 과거 예, 같으면 과거 같으면 고식적인 그렇죠. 뭐 대응인데 이번엔 그러지 않고 있습니다. 저는 두 가지 선택지 중에 어느 것을 택하든 그것이 선택 가능한 옵션이라고 생각합니다. 원칙에 어긋난다든가 문제가 있다든가 그렇게 보기는 어려운 것이고요. 과거 같은 그런 상황, 그래서 뭐 보수 정권에서 아까 얘기했던 휴가도 취소하거나 휴가지에서 급고 귀국하거나 귀국해서 청와대로 돌아오거나 이런 모습이 어떤 문제를 사실 또 해결해 주지도 못했거든요. 예. 똑같은 모습이었을 네. 뿐이죠. 그러니까 저는 어떤 선택지를 뭐 문재인 대통령이 선택했다고 해서 그것이 휴가를 제대로 뭐 이렇게 보낸 그런 부분에 있어서 그 자체를 비난할 것은 안 되고요. 네. 문제는 이런 것 같습니다. 과거나 지금이나 뭐 진보 정권이나 보수 정권이나 사실 이 한반도 문제를 우리가 주도적으로 해결하지 못한다는 것은 확실하거든요. 누구도 부인할 수 없는 사실이고 예. 사드 배치 문제도 마찬가지였고요. 민주당도 과거 야당일 때 사드 배치 문제를 그렇게 뭐 문제를 삼았지 않습니까? 그러나 지금 집권하고 보니까 어쩔 수 없이 배치하는 상황 아닙니까? 예. 그죠? 그러니까 이 좀 여당이나 야당이나 이제는 안보 문제에 있어서 어떤 자신의 당의 이익만으로 상대를 비난하고 하지 말고 좀 이렇게 공통적인 어떤 분모를 찾아갈 수 있는 그런 노력을 할 때 아닌가 싶어요. 이제는 좀 역지사지 해볼 수 있는 상황 아닌가요? 다 해봤으니까 여당도 해봤고 야당도 해봤고 했으니까. 역지사지하는 그런 자세가 그러니까요. 필요하다. 예, 네네. 얘기해 주셨는데 네. 청와대는 뭐 휴가지에서 대통령이 북한 관련해서 다 보고를 받고 있다. 지금 얘기를 하면서 국민들 안심시키고 있는 상황이고요. 그런데 우리는 지금 북한하고 직접 대화를 하자고 하고 북한은 미국과 대화를 하고 싶어 하고 청와대도 참 선택지가 많지 않아서 좀 힘든 고민에 빠질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인 것은 맞는 것 같습니다.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그 부분에서 아까 이제 노 교수께서 예. 말씀하신 부분에 전적으로 공감을 하는 게 이게 문 대통령이 휴가를 가 있기 때문에 통화를 못하는 건 아니거든요. 그렇죠. 사실 청와대에서는 연락을 이미 취했었고 이게 조율이 잘 안 되고 있다라는 것뿐이에요. 근데 조율이 안 되고 있는 게 트럼프 대통령이 일부러 피하고 있다라고 단정 지을 수 있는 상황은 아닌 거 아니겠습니까? 또 문 대통령 같은 경우도 어쨌든 진해 지금 기지 내에 있는 휴가지를 선택을 해서 일부러 군사 활동이 혹시라도 필요한 지역에서는 즉각적인 보고도 받고 또 상황에 대처할 수 있는 것도 선택을 했었고요. 반면에 이제 그 더 나아가서 어떻게 보면은 지금 사드도 어떻게 따지면 말씀드린 것처럼 한반도 내에서의 방어 체계인 것이지 이게 북한이 주장하고 내세우고 있는 지금 핵탄두라든가 대륙간 탄도 미사일을 방어하는 체계는 아닌 거거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드에 대한 임시 배치를 허용을 했고 또 보다 강경하게 미사일의 지금 탄두 무게 같은 경우도 늘리는 방안. 처음에 지금 한반도에서 500kg이지만 이 1톤에서 2톤까지도 늘리자는 쪽까지도 얘기를 하고 네. 있거든요. 그러니까 할 수 있는 부분들에 있어서는 상당 부분 제재를 하고 있는 겁니다. 거기에 더 나아가서는 이 김정은에 대해서 보다 직접적인 한반도 내에서 경제 제재 같은 것도 하려고 하는데 오히려 쓸 수 있는 수단이 남아있지 않을 정도로 그동안 강경한 수단들은 다 썼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부분을 하면서 동시에 기존에 유지해왔던 어떤 대화의 가능성을 여전히 열어두는 것이기 때문에 이런 정책 같은 경우에는 옵션으로서 할 수 있는 것을 다 해보는 걸로 봐야 되는 상황인 거죠, 사실. 네, 상황에 따라서 좀 유연하게 대처. 어쩔 수 없는 하는 것이 맞다. 부분들을 다 인정해야 되는 거죠. 예. 자, 지금 홍준표 자유한국당 대표 지금 휴가 중인데요. 휴가 중에 또 SNS에 글을 또 남겼습니다. 북한 문제가 지금 냉탕, 온탕 반복하다가 결국 최악의 사태까지 왔다. 자, 그러면서 한국의 입장은 미중의 패권 전쟁에 낀 너트크래커가 아닌지 생각해 볼 일이다. 이런 얘기인데 너트크래커, 호두 까는 도구 얘기하는 거죠? 네, 이제 너트크래커 사이에 끼인 호두라는 그런 얘기죠. 그렇죠. 이런 얘기 예. 많이 나왔던 얘기입니다. 이번에 나온 것도 아니고 이제 오래전부터 미중 대결 구도에 끼인 중간에 끼인 딱 뭐 그 소리죠, 그죠? 예, 그러니까 그런 처지를 반영하는 것이고 그렇다고 해서 뭐 우리가 예를 들어서 뭐 문재인 정부 때문에 북핵 문제가 악화되고 문재인 정부가 북한 정책을 잘못 써서 무슨 미사일을 발사한 게 아니지 않습니까? 오래된 얘기고, 그죠? 예, 박근혜 정부에서 개성공단을 폐쇄했지만 사실 북한의 변화를 이끌어내지 못한 것이고요. 그러니까 다시 얘기하면 저는 어느 쪽 정부의 뭐 정책이 옳다 그러다 하는 얘기가 아니고
이제는 진보 정권 10년, 보수 정권 10년을 지났지만 북한 핵 문제, 미사일 문제 더 악화되기만 하고 있습니다. 근데 지금 야당이 된 여당이 과거 시절에도 해결하지 못했던 얘기고요. 야당이었던 민주당이 여당을 비난했지만 그 상황 앞에서도 이끌어내지 못했던 북한의 변화거든요. 네. 이전 전 조금 여야가 다시 한번 얘기하지만 함께 머리를 맞대고 뭔가 이 앞으로 정권이 바뀌더라도 변하지 않을 대북 정책, 한반도 문제 해결을 위한 어떤 통일 정책 이런 것들을 함께 고심할 때가 되지 않았나 싶어요. 네. 우리가 이제 통일 문제 얘기하면 흔히 독일 얘기하지 않습니까? 독일은 통일한 결과를 가져왔지만 그 과정을 한번 되짚어 보면 3인당의 빌리 브란트 총리가 이제 동방 정책을 입안했는데 정권이 바뀌면서 김인당의 헬무트 콜 총리가 들어왔지만 그것을 변하지 않고 그대로 이어받아서 추진했거든요. 예. 일관된 정책을 추진했습니다. 근데 우리는 홍준표 대표 말대로 냉탕 온탕 오가고 있습니다. 그렇죠? 전시 작전권 문제만 해도 뭐 예. 회수 연기 아니 뭐 다시 회수 뭐 이렇게 하면서 계속 오가기 때문에 그런 문제가 오히려 국제사회에서 대한민국의 신뢰를 떨어뜨리고 네. 북한에 대한 어떤 이 입장 우리가 어떤 큰 지렛대를 해기도 어려운 힘을 발휘하기도 어려운 예. 그런 상황이 되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이제는 진보 보수 또는 보수 진보로 정권이 바뀌더라도 변하지 않을 일관된 통일 정책을 함께 머리를 맞대고 해놔야지. 네. 지금 이렇게 얘기하는 것 그야말로 뭐 너트크래커 얘기한 것, 뭐 이 정책 냉탕온탕 때문에 악화돼 왔다. 네. 그건 사실 지금 전 정권, 현 정권 모두가 똑같이 책임을 느껴야 할 부분이니까 이제는 좀 여야가 상대를 비난하지 말고 어차피 한 번씩 경험했던 문제니까 네. 그리고 한반도 문제 해결을 위해서는 뾰족한 수가 없다. 우리가 할 수 있는 일이 별로 많지 않다. 알겠지만 그건 다 자인할 수 있는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이제는 좀 정권이 바뀌더라도 변하지 않을 예. 통일 정책, 대북 정책을 마련하기 위해서 여야가 머리를 맞대야 할 시기다. 저는 네. 그렇게 생각합니다. 특히 네. 국가안보 같은 중차대한 문제는 역지사지 해가면서 똑같이 통일된 어떤 국가의 입장이 나와야 된다. 그렇습니다. 머리를 맞대야 된다. 예, 그게 대한민국 국익을 위한 길인 거죠. 예, 이런 얘기를 해주셨습니다. 지금 야당은 그런데도 문재인 정부 안보 정책 그 수정이 불가피하다 이렇게 비판을 하고 있고요. 여권은 유연한 대처다. 자, 이런 입장을 보이고 있는 상황인데요. 들어보겠습니다. 제재와 압박과 대화 중 방점이 찍히는 부분이 달라질 수 있지만 대북 정책의 원칙이 조변석게 한다면 국민 불안만 가중시킬 것입니다. 안보에는 여야가 따로 있을 수 없는 만큼 야당은 국민 불안을 조성하거나 정부와 청와대 대응을 정쟁으로 몰며 불필요한 갈등을 유발해서는 안 될 것입니다. 한미동맹을 강화를 해가지고 국제사회와 공제를 해서 압박과 제재를 하고 또 북한이 반성적 고려에 의해서 진지한 자세로 대화를 요청해오면 그때 가서 수용을 하고 그래서 제재와 대화의 병행을 하고 이런 방향으로 가야 되지 않나. 그래서 햇볕 정책을 없애는 것은 아니고 햇볕 정책을 곧 일부 수정을 하는 햇볕 정책 3.0이 대북 정책이 돼야 되지 않나 이렇게 생각을 하고. 네, 지금 여당은 대북 정책을 이렇게 조변석계처럼 하면 안 된다 이런 네. 입장이고 지금 국민의당에서 나온 얘기는 베를린 구상은 허상이다. 그래서 햇볕 정책을 약간 수정해서 이렇게 전략을 세워야 된다 이런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근데 정책의 이름을 어떻게 붙이느냐와 실제 정책의 내용이 얼마만큼 차이가 나느냐가 있어서 큰 차이를 저는 어디서 찾아야 될지 모르겠습니다. 사실 한미동맹을 강화해야 되는 부분, 대화와 하면서도 제재도 강화하고 병행해야 된다는 부분에 있어서는 크게 달라지지 않는 거거든요. 물론 베를린 구상에서는 대화의 부분에 있어서 문재인 대통령이 강조를 했지만 상황의 변화에 따라서 지금 같은 경우 아까 조금 전에 말씀드린 것 같이 문재인 대통령이 오히려 더 강하게 군사적인 압박까지도 하고 있는 거거든요. 예. 그런 부분에 있어서는 필수 불가결한 요소인 거고 오히려 지금 얘기를 말씀드린 것처럼 중국이나 미국 같은 입장에서도 왜 아까 처음에 시작했을 때 트럼프와 아베와 청와를 했었을까를 보면 정권이 교체될 때마다 한반도 같은 경우에는 그 정권 정부에 따라서 입장들이 많이 바뀌었었어요. 그렇기 때문에 오히려 국제사회에 봤을 때는 한국이라고 하는 그 나라에서 대한민국이라는 나라에서 벌어지는 상황을 상수로 놓고 전략을 세울 수가 없기 때문에 예. 바깥에서 오히려 자꾸만
대한민국이 자꾸 바뀌니까 우리는 이런 식으로 우리끼리라도 전략을 세우자라는 것을 부추긴 측면도 있었거든요. 그래서 이름을 어떻게 붙이느냐가 중요한 게 중요한 건 아니라 아니다. 어차피 우리만의 어떤 독자적인 것으로 해결해 나갈 수 없는 부분이 있다라면 적어도 최소한 지금 상황에서의 가능한 변수들을 다 같이 발맞춰 나가는 법으로 그때그때 찾아 나갈 수밖에 없는 게 현실이라는 거죠. 그러니까 현실론에 맞기 때문에 그때그때 바뀐다라는 얘기를 그걸 현실에 맞추는 거 그때그때 바뀐다는 비난을 하는 것도 네. 조금은 부적절해 보이긴 합니다. 예. 그런데 노동일 교수님 이런 지적도 있습니다. 지금 문재인 정부가 대화에 계속 방점을 찍고 있는데 이 북한이 핵 개발 초기 단계가 있었고 지금 거의 완성 단계인데 이게 똑같은 전략으로 가는 것이 맞느냐 이런 지적이 일각에서 나오거든요. 여기에 대해서는 어떻게 보십니까? 그러니까 자꾸 이제 우리는 이제 우리에게 초점을 맞춰가지고 예. 지금이 뭐 대화제의 할 때냐 아니면 지금이 뭐 압박할 때냐 이렇게 자꾸 이게 뭔가 변화해 오고 있는데 우리는 우리의 정권이 바뀌면서 성격이 자꾸 바뀌는 대북 정책의 어떤 그 기조가 바뀌는데 북한은 일관돼 왔다는 걸 알아야 됩니다, 사실은. 예. 그렇지 않습니까? 북한은 보수 북한은- 정권에서도 같이 그럼요. 뭐 똑같이 핵 핵실험하고, 개발을 예. 해 왔고 그것이 오늘날 결과로 나타난 것이고 뭐 문재인 정부의 대화 중시 정책이 갑자기 뭐 있기 때문에 북한의 도발을 불러온 것도 아닌 것이고요. 그리고 이제 핵 개발 프로그램도 계속해서 고도화시켜 왔고 이제는 뭐 핵 개발과 함께 ICBM도 그 기술이 고도화되어서 결국 핵탄두를 ICBM에 장착할 수 있는 단계까지 곧 이른다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북한이 수십 년부터 추진해 왔던 정책이 일관된 정책이 결실을 맺은 거죠. 북한 입장에서 보자면. 북한 입장에서 보자면 그렇죠. 북한 입장에서 예. 보자면. 근데 우리는 자꾸 그거에 대해서 뭐 이렇게 보는 저렇게 하는 관점만 달라지는 것일 뿐이지. 네. 그에 그렇지만 따라서 상황은 달라졌잖아요. 예, 북한에 대한 대응책은 우리가 결국 아무것도 없는 상황이 됐던 겁니다. 그러니까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정권의 성격에 따라서 변하지 않은 어떤 정책을 추진하면서 그래야 북한에 대해서도 할 말에 우리 정부에 힘이 실리는 거죠. 북한의 생각도 그렇지 않겠습니까? 뭐 합의했다가도 네. 정권이 바뀌면 다 파기해버리고 뭐 아무것도 지금 남는 게 없는 그런 상황이 네. 돼버리는데 새로운 대화를 할 필요가 뭐 있겠느냐 하는 생각을 할 수 있는 것이고 국제에서도 마찬가지고 우리 지적했지만 그렇기 때문에 이제는 그야말로 지금 말씀하신 대로 어떤 핵 개발의 종말 단계에 와 있는 것 같습니다. 많은 네. 전문가 지적하는 것처럼 ICBM도 마찬가지고요. 그렇다면 이에 대해서는 어떻게 대응하는 것이 맞는가 하는 것을 저는 문재인 대통령도 마찬가지, 다른 야당 대표들도 마찬가지 영수회담을 통해서든 아니면 전문가들끼리 모여서 합의를 하든 뭔가 이제는 확실하게 변하지 않을 어떤 대북 정책, 국가의 정책으로. 그렇죠. 예. 이걸 대한민국 정책으로서 합의해 나갈 필요성이 있다. 하는 얘기를 좀 꼭 드리고 싶습니다. 예. 자, 지금 정치권 공방 중에서 가장 뭐 비판이 많이 야당에서 제기하고 있는 것이 이제 사드 임시 배치 관련 부분인데요. 자, 지금 국민의당과 바른정당에서 어떤 얘기가 나오고 있는지 한번 들어보겠습니다. 대선 때 문재인 대통령께서는 지지층의 반대를 의식해서 마치 사드 배치를 철회할 수 있는 듯이 말씀을 많이 하셨습니다. 계속 마치 그 환경영향 평가를 얘기를 하면서 배치를 철회할 수 있는 듯한 그런 얘기나 어떤 그런 언행을 보이는 것은 사드 배치를 반대하는 분들이나 그쪽 지역의 주민들에게도 사실상 희망 고문에 불과합니다. 오히려 더 잔인한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한국에 있는 주한 미군과 한국 국민을 지키겠다고 미국이 자비로 사드를 배치하겠다는데 굳이 환경 문제가 있을 수 있으니 환경 영향 평가를 받아야 한다면서 절차적 정당성을 주장하고 있는데 한미 동맹이 온전하게 유지되겠습니까? 지금이라도 우리 정부는 대북 정책, 안보 전략을 새로 짜야 합니다. 일단 사드 임시 배치와 관련해서는 임시 배치라는 것이 좀 애매하다. 이거 최종 배치냐 아니야. 이거 한 방향으로 끌고 가야 된다. 야당에서는 계속 이런 주장을 하고 있거든요. 임시 배치라고 했지만 어제 송영무 장관의 이제 답변을 잘 들어보면 기본적으로 이제 최종 배치를 전제로 한 임시 배치라고 할 수 있습니다. 물론 자꾸 이제 여당에서 다른 추궁을 하니까 그에 대해서 맞는 답변하다 보니까 조금 오락가락하거나 명확하지 않은 답변이 있는 것 같은데 그 기조는 그런 것 같습니다. 북한의 도발이 이렇게 심각해진 상황에서 사드 배치를 할 수밖에 없다는 쪽으로 결정했다는 그런 겁니다. 그러니까 최종 배치를 건의했다는 거 아니겠습니까? 확실한 배치를 건의해서 대통령이 받아들여서 배치하기로 했다. 단 지금까지도 환경 영향 평가라는 것을 계속 주장해 왔으니까 그걸 또 오늘날 갑자기
자, 환경영향 평가하지 않고 배치하겠습니다 할 수도 없는 거니까 환경영향 평가를 진행하되 그 결과에 따라서는 뭐 위치를 바꿀 수 있다 하니까 마치 상주포대가 아닌 다른 데 갈 수 있다는 것처럼 네. 보이지만 성주포대 내에서 나중에 이제 그 확실하게 했죠. 국방부에서 성주포대 또 내에서 해병자를 내기도 하고 위치를 했죠. 바꿀 수 있다. 그런 얘기지. 제가 보기에는 임시 배치 자체를 철회할 수 있는 환경영향 평가도 아니고 환경영향 평가에 따라서 다른 지역으로 갈 수 있는 것도 아닌 일단 최종 배치를 전제로 한 임시 배치일 수밖에 없다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네. 예. 그런데 뭐 이 사드 임시 배치 정치권 공방 가열되는 상황에서 어제 송영무 국방부 장관 국회 이 문제에서 이제 답변에 대해서 논란은 일고 있습니다. 이게 오락가락인지 아닌지 장민정 앵커가 정리를 해봤으니까 한번 듣고 시청자 여러분들께서 판단해 보시죠. 북한이 도발을 이어가는 엄중한 상황. 어제 국회에선 북한의 미사일 발사와 우리 정부의 대응책을 점검해보는 긴급회의가 소집됐는데요. 이 국방장관이 오락가락 답변을 내놓아 오히려 혼선만 가중시켰습니다. 먼저 문재인 대통령이 지시한 이 사드 임시 배치가 뭘 의미하는 건지 질문이 쏟아졌습니다. 들어보시죠. 도대체 임시 배치라는 게 뭡니까? 환경 영향 평가에 따라서 완전히 그 결과에 따라서 다시 검토하고 해볼 수 있다 하는 의미입니다. 국민들께서 불안하다 하면은 재고할 수도 있다 하는 의미가 있다는 것을 가변성이 있는 거예요. 예. 예, 그렇게 확인해도 되겠죠. 예. 임시 배치란 향후 환경 영향 평가 결과에 따라 재고가 가능하다는 의미라던 송영무 장관. 하지만 조금 뒤 다른 얘기를 합니다. 계속해서 들어보시죠. 환경영향 평가하고 해야 되는데 상황이 급하니 우선 배치하고 환경영향 평가하겠다. 이런 뜻이면 저는 긴급 배치이지 해보고 안 되면 취소할 수 있다는 조건부 배치는 아니다. 분명히 그거는 아니다. 그러니까 순서를 바꿔서 하는 긴급 배치이지 조건부 배치는 아니다 이 말씀이시죠? 예, 맞습니다. 그거 분명. 환경평가 결과에 따라 나중에 사드 배치를 번복할 수도 있다는 건지 아니라는 건지 좀처럼 이해가 안 가는 답변입니다. 또 사드 배치 지역을 옮길 수도 있다는 폭탄 발언까지 해 혼란은 더 커졌습니다. 계속해서 들어보시죠. 임시 배치라는 말의 의미가 사드 배치를 취소할 수 있다는 뜻에서의 임시 배치가 아니라 배치 지역을 바꿀 수 있다는 의미에서 임시 배치다 그런 뜻입니까? 그런 의미도 포함된다는 뜻입니다. 사드를 경북 성주가 아니라 다른 지역으로 옮길 수도 있다는 의미로 해석되며 파장은 커졌고요. 국방부가 부랴부랴 진화에 나섰습니다. 성주 기지 안에서 위치가 조정될 수도 있다는 의미였다고요. 국가 안보 위기 상황에 보고하러 온 국방장관의 오락가락. 의원들의 한숨이 이어졌고 국민들 걱정은 더 커졌습니다. 네, 지금 장민정 앵커가 정리를 해줬는데요. 우리나라 국방을 책임지는 국방부 장관입니다. 근데 저 들은 것 중에 가장 지금 조금 저도 애매한 것이 지금 정의당 김종대 의원이 질의를 했을 때는 사드 배치 재고할 수 있다는 뉘앙스로 지금 들렸거든요. 그런데 또 국민의당 김동철 의원이 질의를 하니까 사드 배치 철회를 전제하는 건 아니고 단지 뭐 지역을 옮기는 건 고려할 수 있다 이런 대답을 합니다. 예, 이런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보셨습니까? 글쎄 저도 보면서 참 너무 아쉬운 부분이더라고요. 이렇게 엄중한 상황이라면 국민들이 국방부 장관의 답변을 보고 저 정도면 안심이 되겠다. 이렇게 할 수 있었는데 오히려 더 저게 뭔지 불안해하는 그런 느낌이 좀 가중될 것 같아요. 아까 말씀드린 이 전체적인 그 답변을 보면 이렇게 물어보면 저렇게 답변하고 저렇게 물어보면 이렇게 답변하고 하는 것 같은데 결국 나중에 해명은 아까 얘기한 대로 임시 배치라기보다는 어떤 환경영향 평가를 전제로 해서 뭐 조건부 배치라고 이철희 의원이 질의한 데 대해서 그런 거지 뭐 상황에 따라서 처리를 할 수 있다 그런 얘기는 아니라는 걸 분명히 나중에 밝혔고요. 아까 얘기한 지역을 조정할 수도 있다 그런 문제는 성주 아닌 다른 곳으로 간다 그런 얘기가 아니고 성주 그 기지 내에서 분명히 얘기를 했으면 될 텐데 국방부가 해명을 하는 그런 상황까지 왔어요. 그러니까 말입니다. 그러니까 오죽하면 의원들이 공부 좀 더 하시겠습니다라고 나중에 오히려 의원들이 그렇게 얘기하는 이건 정말 좀 아닌 것 같시죠. 좀 국방장관 좀 속 시원히 좀 카리스마 있게 국방부 장관답게 답변하시면 얼마나 좋을까
하는 아쉬움이 드는 답변이었습니다. 그러니까 답답하니까 이철희 의원 여당 간사잖아요, 국방부. 그러니까 질문을 쪼개가지고 하나하나 이렇게 차근차근 질의를 하는 모습 아까 그 장민정 씨 앵커 리포트에서도 보지 않았습니까? 정리를 이철희 의원이 대신 해준 것 같아요. 앵커 역할을 갑자기 하셔가지고 이제 방송을 많이 하셨던 분이라서 이렇게 말을 나누셨는데, 근데 이제 송무무 장관 입장에서 이런 생각도 하셨을 수 있을 것 같아요. 사드라고 하는 게 지금 상황에서 절대적인 어떤 것이라기보다 하나만 있는 게 아니라 북한에 대한 여러 가지 압박 수단 중에 하나로 사용하는 거기 때문에 군 출신으로서의 전략적 모호성 같은 것도 본인은 유지를 하고 싶었던 것 같아요. 근데 그거를 군인으로서 이렇게 할 수도 있고 저렇게 할 수도 있고 작전이라고 있는 게 있으니까 그 발언과 다만 저 자리가 의회에서 말씀하신 것처럼 국민들이 지켜보는 자리고 뭔가 신뢰를 심어주는 자리이기도 해야 한다는 두 개 사이에서 아직 정돈되는 입장을 지금 아직은 못 만들어내신 게 아닌가 싶습니다. 굳이 제가 변론을 해드리자면. 굳이 변론을 해드리자면, 결국 김영우 국방위원장 속기록에 남는다. 발언에 좀 신중을 기해달라. 이런 얘기까지 나왔다고 합니다. 자, 그리고 지금 또 하나 논란이 되고 있는 것이 지금 레드라인이라는 용어에 대해서 지금 총리 따로 국방장관 따로 이렇게 약간 해석이 조금 다른 부분도 지금 논란이 되고 있는데 일단 들어보고 다시 이 얘기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특히나 28일에는 ICBM급 미사일을 발사함으로써 레드라인 임계점까지 도달하게 만들었습니다. 한반도 안보 상황이 근본적인 변화에 직면했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물론 대화의 문을 완전히 닫은 것은 아닙니다만, 그러나 현재로서는 마치 아무 일도 없었던 것처럼 북한을 대하기는 이미 어렵게 됐다. 구체적 기준이라는 것은 지금 뭐 설정한 것은 아니고 외교적인 수사로서 미국 그 대통령이 얘기하는 레드라인을 넘었다 안 넘었다 그런 용어로서 쓰고 있는데 실제로 미국에 직접적인 위협이 되느냐를 판단하는 기준 가지고 미국에서 언론에 다루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지금 ICBM이 이번에 쏜 것이 거리가 충분히 도달할 위험이 있기 때문에 레드라인을 넘었다 하고 이렇게 국제사회에서 사회에서 판단하고. 이낙연 국무총리는 레드라인 임계점에 도달했다 이렇게 얘기를 했고요. 송영욱 국방장관은 이미 넘어섰다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그런데 뭐 임계점에 도달하고 또 뭐 넘어서고 이것보다 사실 레드라인이라는 설정 자체가 너무 빨리 나온 거 아니냐 이런 지적도 있습니다. 사실. 그러니까 레드라인이라는 거 기준도 추상적인 거고 모호한 얘기죠. 그러니까 전 이제 북한 문제를 다루는 우리나라와 국제사회 모든 이런 걸 보면 이 레드라인 문제 북한에서 보면 이런 생각이 들어요. 과거 이제 우리가 아이들끼리 땅 따먹기 싸움할 때 금 그어놓고서 여기 넘어오면 가만 안 둬? 넘어오면 조금 물러섰다가 여기 넘어오면 안 돼 하고 자꾸 이렇게 그런 상황을 좀 연상케 해요. 과거부터 이어져 온 그 레드라인이 지금 하자고 들면 그걸 기준으로 하면 미국 본토까지 돌아갈 수 있는 ICBM을 쐈다. 뭐든 뭐 중부 지역이든 뭐 서부 지역이든 간에 달라서 쐈다 그런 건 그건 이미 과거에 설정한 레드라인을 넘은 겁니다 이미. 그런데 이제 또 핵탄두를 실을 수 있는 ICBM을 쏘면 또 임계점을 레드라인을 넘는 거다. 이렇게 자꾸 한 발씩 물러서는 거거든요. 왜냐하면 지금 여러 가지 얘기하지만 미국 사회도 그렇고 미국도 그렇고 우리나라도 그렇고 중국도 그렇고 북한 문제는 옵션이 마땅치 않은 거예요. 레드라인 넘었다면 어떻게 했습니까? 과거 우리가 얘기했지만 가만 안 둬 그러면 이제 본때를 보여야 할 거 아니겠습니까? 뭘로 본때를 보입니까? 무력 사용할 수 없죠. 지금 한반도가 전쟁의 참화가 될 거니까. 뭐 북한 제재한다고 해서 폐쇄적인 사회에 크게 무슨 동요될 수 있는 것도 아니고 중국이 좀 어떻게 해보라고 자꾸 얘기하지만 중국도 일종의 북한 정권을 흔들릴 정도의 어떤 제재를 할 수 있는 상황이 아니거든요. 그러니까 미국 언론에서 얘기하는 것처럼 북한을 다루는 문제는 영어로 써 죄송합니다만 라우지 옵션이라고 얘기하더라고요. 너무 복잡한, 너무 할 게 없는 그런 옵션을 밖에 없는 나라다. 이런 얘기거든요. 그러니까 지금 이제 국제사회에서도 레드라인을 넘었느냐 안 넘었느냐 이게 만약 레드라인을 넘었다고 보면 확실한 뭔가를 본때를 보여줘야 합니다. 그러나 지금 어떻게 하겠습니까? 거기는 뭐 무슨 뭐 이른바 외과적 수술을 위한 뭐 무력 수술 사용을 하겠습니까? 뭐 하겠습니까? 그만큼 국제사회를 다루는 북한에 대한 대응책이 마땅치 않다는 걸 보여주는 것이고요. 지금까지 얘기한 레드라인은 수차례 넘었습니다. 과거 기준으로 하자면. 수차례 이미 넘었죠. 그럼요. 근데 이제 지금 그렇다고 해서
레드라인 넘었다고 총리가 얘기해버리면 또 안 되기 때문에 네. 임계점까지 도달했다 얘기했으니까 다음에 정말로 핵실험을 하고 ICBM을 거기까지 미국 워싱턴까지 날릴 수 있는 네. 그런 걸 발사하면 레드라인 넘었다고 해야 되는데 그때는 또 어떻게 할 것인지 뭐 참 곤혹스러운 얘기죠. 그렇죠. 말씀하신 대로 레드라인이라는 개념 자체가 사실 굉장히 좀 애매할 수 있고 해석에 따라서요. 또 할 수 있는 것도 사실 많지 않은 그런 상황이잖아요. 그러니까 굳이 이게 사람 대 사람으로 다툼이 일어났다고 쳐보면 계속해서 예를 들어서 시비가 일어났고 뭔가 뭐 멱살 정도까지 잡는 정도인데 이거 가만히 저부터 한 번만 더 이러면 가만히 안 놔둘 거야 하는 말만 반복되고 있는 상황 아닙니까? 근데 이게 나중에 결과론적으로 레드라인이라는 것도 결국에는 결과론적으로 나오는 겁니다. 뭐냐면 국제사회에서 어떤 국가가 내 나라에 대해서 정말로 위협이 된다고 판단해서 선제 공격을 했었을 때 나중에 이게 정당하냐 안 정당하냐를 따졌을 때 이게 사후적으로 봤었을 때 레드라인을 넘었기 때문에 이거는 인정할 수밖에 없는 것이다 라고 판단할 때 레드라인이 나오는 건데 그게 사전적인 상황에서는 어디까지가 레드라인이라고 그을 수가 없는 거예요. 말은 빨간 선이 있지만 어디에 정확히 선이 그어지겠어요. 여기까지 정확히 뭐 앞으로 5cm까지 다가오면 선이라고 할 거예요. 그건 아니거든요. 그러니까 그게 만약에 실제로 행동이 옮겨지고 난 뒤에 나중에 논란이 됐었을 때는 아 이것은 레드라인을 넘은 상태였다라고 판단하는 건데 지금 상황에서는 노 교수께서 설명하신 것처럼 지금 어떻게 할 수조차 없는 굉장히 복잡한 상황이기 때문에 과연 어디까지라고 얘기하기가 어려운 상황인 게 맞는 거니까 저게 말이 오락가락 하는 게 아니라 상황 자체가 그렇게 정리가 안 되는 상황인 거죠. 아마 저 관점은 총리와 국방장관이 이제 서로 다르다는 얘기가 아니고 이낙연 총리가 얘기한 것은 우리의 관점을 봤을 때 대북 정책을 근본적으로 수정하지 않을 수 없는 상황이 왔다. 이 얘기를 하는 것이고 송영무 장관의 앞뒤 맥락을 보면 미국이 설정한 기준으로 보자면 레드라인을 넘어섰다고 할 수 있다. 아까 말씀드린 대로 과거에 이미 그 미국이 얘기한 것은 그걸 기준으로 본다면 미국 본토를 공격할 수 있는 ICBM을 발사했다고 하는 것은 레드라인을 넘어도 한참 넘은 것이라고 볼 수 있거든요. 그걸 미국이 인정하지 않을 뿐이죠. 그러니까 송문 장관은 미국이 설정한 그런 관점에서 보자면 넘어섰다고 볼 수 있는 것이고 그렇게 얘기한 것이고 이낙연 총리는 우리 관점에서 봤을 때는 얘 도저히 묵과할 수 없는 지경까지 이르렀다. 얘기를 한 거죠. 어떻게 해석을 하느냐 이게 그렇게 중요한 건 아니다. 그렇죠. 어쨌든 북한 문제 참 변수도 많고 좀 해결하기 참 어려운 그런 문제다 이런 생각은 계속해서 듭니다. 자, 국민의당 얘기를 좀 해보죠. 어제 제보 조작 사건 관련해서 검찰 그 조사 결과 발표가 있었고요. 국민의당이 이제 사과를 했습니다. 19일 만이죠. 그렇습니다. 이제 어쨌든 검찰이 발표를 한 결과 이제 이유미 씨는 조작을 했고 윤서 전 최고위원 같은 경우 구속 기소가 됐고 당시 공명선거 추진단의 부단장인 두 사람에 대해서 김성호, 김민원 두 부단장에 대해서 이제 불구속 기소로 가닥을 잡았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제 국민의당 측에서는 어제 같은 경우에는 문주종 씨와 또 문재인 대통령의 직접적인 이름을 거론하면서 지난번 사과 때는 당사자들이란 계속 모호한 표현도 좀 사용했는데 직접적인 사과를 했고 국민의당에서 사과를 했고 여기서 이제 어떻게 보면은 선을 긋고 싶어 하는 거겠죠. 그런 어떤 뭐 고개 숙인 모습도 보여줬다라고 볼 수가 있는 거죠. 네. 그 국민의당에서는 당 자체 조사 결과하고 검찰의 그 수사 결과 발표가 크게 다르지 않다라고 얘기했는데 지금 재판 전까지는 사실 조금 다른 면이 있거든요. 어떻게 보십니까? 크게 다르죠. 사실은 처음 이제 국민의당 자체 조사에서는 이유미 씨 단독 범행이고 당직자들 누구도 연루되지 않았다 이렇게 얘기한 거 아니겠습니까? 검찰의 발표에 따르면 물론 당 전체가 조직적으로 연루된 건 아니지만 이준서 전 최고위원도 지금 구속 기소됐고요. 그다음에 김인원 전 부단장, 김성호 수석 부단장 모두가 불구속 기소되지 않습니까? 그건 다 이제 그야말로 조작이란 걸 알 수 있는 위치에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그대로 했다 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국민의당은 이유미 씨 단독 범행이라고 했는데 뭐 그 이유미 씨를 포함해서 지금 뭐 이유미 씨 동생도 있고 당 어떤 그 고위 관계자가 할까요? 이 세 사람이나 기소된 상황이니까. 국민의당이 발표한 것과는 상당히 좀 다르다고 볼 수 있는 거죠. 그럼 어쨌든 국민의당으로서는 안심할 수 있는 게 안심한다고 하는 것이 추미애 대표 말을 빌리자면 이제 머리는 일단 무사했고, 그죠? 머리는 무사한 상황이 되었고 또 당 차원의 조직적인 어떤 그 개입이라든지 이런 건 없었다. 이런 발표가 있었으니까 일단은 안심이 되는 상황이라고 볼 수 있겠죠. 일단은 안심이 되는 상황. 그리고 이제 검찰에서 기소를 했습니다마는 이준서 최고위원을 포함해서 지금 재판에 넘겨진 3명이 모두
그 결백을 주장하고 있는 그런 상황이라서 이건 재판 결과를 좀 봐야 되는 거죠. 뭐 그렇죠. 근데 이제 어차피 이런 허위사실 공표죄 같은 경우에 있어서 드러내놓고 내가 허위사실이라는 걸 인정하고 받아들이는 경우는 거의 없어요. 그러니까 정황이라는 것도 있고 이른바 여기 이 경우도 적어도 2명의 그 국민선거 추진 부단장 같은 경우에는 이 미필적 고의로 검찰에서 또 보고 있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1차 발표 때까지는 몰랐다고 할지라도 1차 발표 이후에 이유미 씨라든가 일소 전 최고위원이 뭔가 좀 이 부분을 뒤바꾸려는 움직임도 있었고 1차 발표 때 이 기자들에게 전달했던 이메일 같은 것들이 회신도 없었고 하면 그때부터라도 조금 더 알아봤어야 되는 거 아니냐.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의심하지 않고 그냥 2차 발표도 강행했다. 그렇기 때문에 뭔가 이게 꼭 정말 허위다 이런 걸 명백하게 알면서 얘기하진 않았더라도 문제가 있을 수 있다는 걸 알면서도 감수했기 때문에 미필적 고의로 본 거기 때문에 말씀하신 것처럼 이 부분은 적어도 이제 2명의 공명선거 추진단 부단장 같은 경우에는 법정에서 좀 다툴 여지가 좀 있는 거죠, 사실은. 예. 어쨌든 노 교수님이 얘기하신 대로 지금 국민의당 입장에서는 머리는 무사한 그런 상황이라서요. 안 전 후보가 이제 제보 조작 의혹을 어느 정도 털어낸 만큼 지금 당 내에서는 안철수 전 후보가 당권 도전에 다시 나서야 한다. 이런 목소리가 일각에서도 나오고 있거든요. 어떻게 보십니까? 네, 많은 당원들이 요구하고 있다 그래요. 예. 그 안철수 전 대표 집 앞에까지 가서 뭐 출마하라 이런 지금 압력도 놓고 있는 당원들도 있다고 하고요. 근데 좀 일반적으로 보자면 대선 패배가 사실 얼마 되지 않았고, 그리고 이제 이런 문제까지 불거져서 물론 뭐 법적으로 책임은 없다고 이제 책임을 벗었지만 정치적으로 본인을 결국 본인 당선시키기 위한 이런 행동 아니었습니까? 그에 대한 책임을 또 모면할 수 없는 그런 상황이고 하기 때문에 일반적 상황으로 보자면 뭐 좀 당대표 나설 수 있는 상황이 아닌 거죠. 그런데 이제 일각에서 또 당대표 출마를 거론한 것은 좀 국민의당이 처한 좀 딜레마적인 상황이 반영된 것 같습니다. 지금 이제 당대표 출마 이제 천정배 의원은 얘기를 했고요. 또 정동희 의원도 출마 선언했죠. 그런 상황에서 국민의당 일각에서 보자면 그런 분들이 대표가 됐을 때 과연 중도를 표방하는 국민의당 얼굴로서 맞느냐 이런 좀 의구심이 있을 수 있는 것 같아요. 일부에서는 지금 이제 뭐 그 당협위원장 같은 분들은 아예 그렇게 공개적으로 얘기를 하고 있고요. 그런 점이 하나 있고 두 번째는 과연 누가 되더라도 또 국민의당의 얼굴로서 국민에게 호소력이 있는 것은 안철수 전 대표만한 사람이 없다. 이런 얘기가 있는 것이고요. 그 대선 주자도 이제 만약에 다음 걸 본다면 다음 때 그 대선 때까지 국민의당의 존립을 위해서라면 뭔가 대선 주자 가능성이 있는 사람이 있어야만 당이 존립할 수 있는 것이 우리나라 같은 상황에서 그러니까 결국 안철수 전 대표가 나서야 되는 상황이다라고 판단하는 사람이 있을 수 있는데 아까 말씀하신 대로 지금 나설 상황은 아닌 거죠, 사실은. 그러니까 이런 점에서 상당히 국민의당도 그렇고 안철수 전 대표도 지금 좌고우면하고 있는 것 같지 않습니까? 그렇죠. 딱 부러지게 안 출마한다, 출마 안 한다 이렇게 하지도 않고 출마하겠다도 안 하고 있고 뭐 좀 다음에 얘기하겠다 하는 거니까. 상황은 출마할 상황은 아닌데 국민의당 또 내부적으로 보면 또 당을 이끌어 나갈 만한 어떤 특별한 후보군이 눈에 보이지는 않고. 그러니까요. 이래서 국민의당 참 이러지도 저러지도 못하는 그런 상황인데 말씀하신 대로 안철수 전 대표는 다음 기회에 말하겠다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그러니까 결국에는 그 모호한 입장이 그대로 반영이 된 거죠. 그러니까 어제 같은 경우에도 사실 계속해서 시기를 놓치고 있다는 생각은 들지만 시기를 지난번에 사과할 때도 먼저 이 사건이 촉발이 됐었을 때 나서서 얘기를 하셨어야 되는 게 아니냐라는 지적도 있었고 지난번에 나와서 정치적으로 모든 책임을 지겠다고 하면서도 어떤 식으로 지겠다라는 것에 대해서는 명확하게 해주지 않았고 또 어제 같은 경우에도 전당대회 어떻게 할 거냐 했을 때 다음 기회. 그럼 다음 기회라는 게 도대체 어디냐인데 말씀하신 것처럼 안철수 전 대표 입장은 어쩔 수가 없는 것 같아요. 지금 사실은 국민의당은 다당제라는 부분을 계속해서 유지를 하고 싶어하고 또 의석수라는 것도 상당수 차지하고 있는 것도 맞지만 현재 당이 받고 있는 어떤 전체적인 국민들의 지지율이나 이런 부분에 있어서는 크게 있지 않기 때문에 결국에는 당을 다시 한번 살려줄 수 있는 인물이라고 한다면 여전히 떠오르는 건 안철수 전 대표고 여전히 말씀드리지만 대선에서의 지지율이라는 건 분명히 있었던 거고 안철수 전 대표의 정치적 입지는 있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어제 같은 기회에는 사실 다행히 국민의당 입장에서는 그야말로 박지원 전 대표라든가 안철수 전 후보에게는 이게 뻗치지 않았기 때문에 어떤 법적 책임으로부터 선을 그어졌기 때문에 그러면 과연 어떻게 할까를 이 시점에서부터 다시 고민을 시작하신 거죠. 사실 원점으로 돌아간 겁니다. 국민의당은 이제 대선 직후로 지금 돌아갔다라고 판단을 하신 거죠. 초심으로 돌아갈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이고요. 어제 이현주 원내 수석 부대표가 눈물을 또 흘렸습니다. 이현주 의원 그때 대선 때도 눈물을 흘렸었는데 눈물의 의미에 대해서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풍경이 바람을 만나서 아름다운 소리를 내듯 국민의당에 있었던 힘든 일도 제대로 된 소리를 내기 위한 부딪힘이라고 생각한다. 자, 우리들에게 충격과 실망, 좌절과 부끄러움으로 다가왔던 그 사건이 오늘로써 마침내 일단락됐다. 자, 이런 얘기를 하면서 눈물을 보였습니다. 근데 이은주 의원이 아마 2번 정도 과거에 이제 대선에서 예. 민주당을 떠나서 이제 안철수 이제 후보를 지지하는 쪽으로 바꿨다가 이제 지지율 같은 게 상당히 급락하고 이랬을 때 한번 호소 차원에서의 눈물도 보였었던 것도 저희가 있고. 기억하는 거는 광화문 광장에서 예, 광화문 광장에서 본인이 지지 연설을 하다가 눈물을 흘리셨고 어제 같은 경우에는 이제 지금 이제 본인이 설명한 그거죠. 국민의당이 이런 제보 조작 사건이라 엄청난 데 휘말리게 된 것으로부터 벗어났다라고 하면서 눈물을 흘리셨는데 개인적으로는 그럴 것 같습니다. 그 사이에 또 이은주 의원 개인이 어떤 뭐 막말 논란 같은 것도 휩싸이면서 많은 지탄도 받았지 않습니까? 예. 그것들이 다 한꺼번에 이제 쏟아졌던 것 같아요. 그래서 약간 안도의 눈물 같은 것이 되지 않았는가 싶긴 한데 글쎄요. 그러나 어쨌든 지금 그때 급식하시는 분들에 대한 막말이라든가 네. 이런 부분들로부터 이은주 의원 개인도 다 벗어났다고 할 수 있을지는 저는 약간 아직은 고개를 갸웃거리는 상황입니다. 개인적인 문제까지 포함된 눈물이었다. 이럴 수 있을 것 같다는 해석을 해주셨습니다. 그런데 지금 민주당과 국민의당 싸움이 뭐 점입 가경입니다. 지금 사실 민주당이라기보다는 민주당 추미애 대표와 국민의당의 싸움이죠. 지금 2라운드에 접어들었다 이런 얘기도 나옵니다. 네, 저도 보도를 봤습니다만 예. 상당히 센 발언했죠. 양아치 집단, 깡패 이런 식으로 네. 얘기하면서 국민의당에 대해서 그렇게 하여튼 저런 걸 조작한 그런 정당이 하여튼 존재 의미가 있냐 그런 네. 얘기인 것 같습니다. 자연히 사라질 거다 이런 얘기까지 그러니까요. 했고요. 예. 존재 의미가 없다 이런 얘기인데 근본적으로 지난번부터 계속 이어진 어떤 추 대표의 국민의당 공격은 모르겠습니다. 본인의 어떤 입지 강화를 위한 것도 있다고 보여집니다. 여러 가지 비판도 많이 받았지만 네. 문재인 대통령 지지자들이 문재인 대통령과 국민의당에 맞설 상황에서 추 대표가 용감하게 나서서 이렇게 해주고 있다. 네. 그래서 굉장히 많은 지지를 하고 있다는 것이거든요. 예. 문재인 지지자들이. 네. 그래서 이제 힘을 냈다 이런 얘기도 있을 수 있고 또 한 가지는 내년 추미애 대표 개인 정치에는 도움이 됩니까? 이런 도움이 사람들이? 된다고 보는 거죠 지금. 여러 사람이 된다고 보는 것이고 그리고 이제 특히 내년 지방선거를 겨냥해서는 아예 지금 이 기회에 국민의당이 이제 저야말로 좀 지지율도 바닥이고 네. 본인 말대로 소멸될 수밖에 없는 정당이라고 판단하더라도 일단 저기 보면 지금 저 면면들을 보면 호남에서 무시할 수 없는 영향력을 가진 의원들이거든요. 그러니까 혹시라도 내년 지방선거를 통해서 뭔가 다시 한번 기지개를 켤 수 있는 가능성조차도 아예 싹을 잘라버리자 하는 식으로 계속해서 국민의당을 공격하는 그런 부분도 있을 수 있다고 봅니다. 그러니까 지금 화면에 나오고 있는데 추미애 대표 또 SNS에 시를 또 인용을 해서요. 국민의당 아직 바닥이 싫은 모양이다. 이런 얘기를 해서 지금 논란이 되고 있는 그런 상황 아니겠습니까? 네, 그렇죠. 지금 추미애 대표는 휴가 기간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휴가 기간인데도 불구하고 굳이 이제 개인의 SNS를 통해서라도 이 발언을 굉장히 강력하게 네. 했고요. 아마 이 예. 수사 과정에서 추미애 네. 대표 개인도 지금 죄송합니다. 예. 잠깐만요. 기분 좋은 소식 하나 좀 전해드리고 가겠습니다. 세계 수영 선수권 대회 이제 어제 막을 내렸는데 이 대회에서 한국 여자 수영의 새 역사를 써내려간 선수가 있죠. 안세현 선수가 조금 전 귀국했는데요. 인터뷰가 지금 진행될 현장으로 가보겠습니다. 소감 한마디 부탁드립니다. 우선 결승을 목표로 두고 경기에 임했었는데 결승이라는 목표를 이뤄서 대단히 기쁘고요. 그와 동시에 한국 신기록을 3번 경신을 하게 돼서 개인적으로도 뜻깊은 경기였던 것 같아요. 나갈 때랑 들어올 때랑 확실히 좀 다르죠? 이렇게 많이 올렸을 줄 예상을 했어요? 아니요. 생각지도 못했는데 이런 게 처음이어서 많이 낯설기도 하고 신기하기도 하고 잘 모르겠어요. 저가 이런 거를 해도 되나 싶기도 하고. 작년에 리우올림픽 때는 참 어려웠잖아요. 네. 그때랑 비교해서 참 너무 많이 바뀌었다는 생각이 들고 네. 어떻게 좀 바뀐 것 같아요? 작년에는 올림픽을 준비하면서 부상도 있었기도 했지만 저가 심리적으로 많이 불안했어요. 근데 이번에는 전체적으로 2달 전에 유럽 일정 투어를 하면서 힘든 과정을 거치면서 세계적인 선수들과 경쟁할 수 있는 그런
대회들을 경험을 하고 나니 자신감도 많이 쌓이고 그 자신감을 통해서 이번 세계선수권에서 결과적으로 나타난 것 같아요. 양재현 선수한테 여자 박태환이라는 별명이 붙었는데 어떻게 생각해요? 그거는 과언이 아닌가 싶어요. 왜냐면 태환이 오빠는 되게 워낙 좋은 선수고 저는 아직 이제 시작하는 선수이기 때문에 그런 말은 과분한 것 같아요. 박태환 선수처럼 되고 싶은 어떤 최종 목표 그런 거 없어요? 불가능하다고 생각을 했었어요. 그 전에는. 근데 SK 스텝 선생님들을 만나면서 꿈이 조금씩 커지고 있고 올해 결승 진출을 목표로 하면서 4위, 5위라는 그런 기록을 세우고 나니 저의 꿈이 조금씩 더 커지고 있는 것 같아요. 내년에는 아시안게임이 있는데 전체 출전하는 종목에서 다 메달을 획득하고 싶고 그 다음에는 이제 내년 어떻게 나오는지 결과에 따라서 또 목표 설정을 새로 하고 싶어요. 마이클 볼이 해주는 얘기 중에 그냥 좀 기억에 남는 거라든지 이번 대회 끝나갔을 때 어떻게 좀 했다는 얘기도 해주면 마이클 볼 코치님께서 항상 시합 뛰기 전에는 구간 기록으로 이렇게 목표 기록을 주시거든요. 포괄적으로 몇 초 나와라 이렇게 말씀을 해주시는 게 아니라 세부적으로 끊어서 구간 기록을 말씀을 해주시는데 그거를 제가 다 이번에는 처음으로 다 마쳤거든요. 그래서 볼 코치님도 다 끝나고 나오셔서 안아주시면서 정말 잘했다고 퍼펙트하다 이렇게 말씀해 주셨어요. 유럽 투어도 하셨다고 했는데 이게 좀 훈련 과정이 굉장히 좀 이렇게 촘촘했던 것 같아요. 가장 힘들었던 순간이 일단 스케줄 자체가 시합 뛰고 이동하고 그런 게 반복이 되다 보니 신체적으로 되게 힘들었어요. 체력 소모가 되게 큰 그런 경기였었는데 그런 경기를 기록이 잘 나왔기도 했지만 안 나온 기록들도 있었어요. 근데 그런 대회를 기점으로 해서 경험으로 생각을 하고 자신감을 많이 찾아서 되게 좋은 기억으로 남아 있어요. 세계적인 선수들하고 해도 뭐 충분히 통할 수 있다라는 걸 네. 지금 세계 수영 선수권 대회에서 결선에 오른 것은 뭐 여자 선수로는 처음, 남자 선수로는 이제 박태환 선수가 있었으니까요. 나는 지금부터 시작하는 선수다. 조금 전에 이런 얘기했는데 정말 좀 자랑스럽다 이런 생각이 드네요. 답답한 우리 정치 얘기보다 저런 얘기 좀 오래 들었으면 답답한 얘기 하고 있었는데 참 좋겠네요. 세계 사이 정말 대단한 기록이고요. 근데 뭐 기록도 그렇지만 저 인터뷰 보면서 정말 당차게 너무 잘 얘기하네요. 그래서 응원하고 싶습니다. 박수 좀 많이 보냅니다. 예. 그렇습니다. 뭐 양질 변호사께서도 비슷한 생각하셨을 것 같고요. 네. 지금 아까 추미애 대표 얘기를 하고 있었는데 예. 시를 읊으면서 이제 또 공격을 해서 2라운드가 또 벌어졌습니다. 네. 이게 어느 쪽이 먼저 뭐 싸움을 거는 건지는 모르겠습니다만은 당시 이제 수사가 시작됐을 무렵 국민의당에서는 추미애 대표의 발언을 들어서 수사 가이드라인을 제시하고 있었다. 여당 대표로 할 짓이 아니다, 할 일이 아니다라고 굉장히 강렬하게 비난을 했었고 거기에 대해서 추미애 대표도 뭐 좀 심한 말씀을 하셨지 않습니까? 뭐 자르기라는 표현 같은 것도 했었고 그랬는데 그냥 넘어가지 않으시려는 것 같아요. 어제 같은 경우 이제 아까 처음에 잠깐 말씀드린 것처럼 국민의당에서는 이게 자체 진상조사 결과 그대로 나온 것이다. 다르지 않다라고 얘기를 했었고 근데 사실 보면은 이은미 씨에 의해서 당도 속고 국민도 속았다라는 말씀을 표현을 하기에는 어제 결과에는 잠깐 얘기 나눈 것처럼 국민의당이 분명히 공적 조직이 개입이 됐었지 않습니까? 그 부분까지 검찰이 발표를 한 거고 물론 결과의 재판에 있어서 어떻게 뭐 나올지 모르겠지만 이제 그런 부분을 아마 추미애 대표는 지적을 하고 싶었던 것 같아요. 왜 이렇게 우리가 다 끝까지 잘못했다는 부분을 바닥을 인정하지 않고 마치 뭐 정말 아무 일 없었던 것처럼 축소를 또 하는 게 아니냐라고 그거를 주장을 하고 싶으셨는지 SNS에 이제 강하게 또 비판의 글을 남겼습니다. 네. 자, 뭐
계속해서 이제 공방만 이어지고 있는데 어느 정도 선에서 이제 좀 마무리가 돼야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또 뭐 청와대가 나서서 대리 사과를 하던가 뭐 이런 일이 있으면 안 되니까요. 어느 정도 선에서 좀 마무리가 됐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은 들고요. 오늘 근데 또 중요한 부분이 삼성이 지금 운명의 일주일을 보내고 있는 그런 상황인데 이재용 부회장이 오늘 피고인 신문이 있을까 관심이었는데 이거 조금 미뤄지고 있는 상황인 것 같아요, 노 교수님. 어제부터 이제 계속 그 공동 피고인인 예. 다른 삼성 임원들 지금 신문이 이어지고 있다는 네. 거죠. 어제도 했고 오늘도 좀 이어지는 상황이어서 뭐 오늘 될 수도 있지만 좀 더 미뤄질 수도 있다는 것 같습니다. 그런 그 다른 피고인들의 예. 삼성 임원들의 이제 증언이 길어지면 이재용 피고인에 대한 신문은 뭐 다음 기회에 또 뭐 내일이나 이어지는 그런 네. 속행 공판에서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주목되는 것이 이재용 부회장이 어떤 얘기를 할까, 네, 그렇죠. 그리고 또 그 특검이 얼마의 형량 구형할까 이 부분 아니겠습니까? 일단 형량 구형 같은 경우는 8월 7일로 예정이 돼 있는 결심에서 구형을 할 것으로 다음 주 월요일에 예. 보이고요. 아마 내일 이제 이재용 부회장 같은 경우에는 피고인 신문을 할 것 같습니다. 원래는 박 전 대통령에 대한 증인 신문이 공식적으로 예정이 돼 있긴 합니다만 지금까지 이제 계속해서 출석을 거부를 해왔기 때문에 출석하지 않을 걸로 아마 법원도 네. 예상을 하고 이제 이재용 재판 원래 오늘 하기로 했던 피고인 신문도 아마 내일로 이루어질 것 같고요. 내용은 사실 지금 삼성의 이재용 부회장뿐만 아니라 삼성 임원들, 공동 피고인 임원들이 다 전반적으로 지금까지는 진술을 거부를 해왔습니다. 네. 그러니까 박 전 대통령의 재판에 증인으로서 출석을 해서 우리는 증언할 수 없다. 왜? 우리가 또 재판을 받고 있기 때문에 내가 받는 재판에 영향을 끼칠 수 있기 때문에 증인으로서 진술할 수는 없다라고 했는데 어제부터는 새로 그렇게 더 이상 할 수가 없는 게 본인이 피고인으로서 신문을 받는 거거든요. 네. 그러니까 본인이 특검의 조사를 받으면서 했었던 내용들이 있기 때문에 최소한 그걸 인정한다든가 아니면 그때 뭐가 말을 잘못했기 때문에 이거는 바꿔야 된다는 얘기를 할 수밖에 없는 상황에서 예. 진술들이 쏟아져 나오고 있는 거고요. 공통된 진술은 한마디로 말씀드리면 이런 것 같아요. 삼성이 뭐라고 할까 청와대와 최순실과 이익관계를 주고받기 위해서 적극적으로 청탁한 부분은 없고 다만 박 전 대통령이 이 승마 지원과 관련해서 강요를 하다시피 했다. 그리고 박 전 대통령이 승마 지원을 요구를 했는데 나중에 그거에 최순실 씨가 개입을 해서 자기의 이익으로 그걸 끌어갔다. 그러니까 네. 삼성은 전반적으로 강요에 의한 피해자였고 이 사실에 대해서 잘 몰랐었지 예. 어떻게 보면 청와대와 거래를 주고받은 것은 아니다라는 쪽의 입장이 일관되게 나오고 우리는 있습니다. 강요에 의한 피해자다 이런 네. 진술을 지금 계속 하고 있다는 거고 지금 황성수 전 전무, 박상진 전 사장 그리고 장충기 전 미래전략실 실장 그리고 최지성 전 실장까지 다 끝나야 이재용 부회장 이제 피고인 신문으로 넘어가는 그런 상황인 그렇습니다. 거죠. 근데 네. 이제 이재용 부회장 같은 경우에는 변호인단과의 뭐 상의를 통해서도 이런 내용들에 대해서 충분히 숙지를 하고 있을 거고요. 예. 지금 공동 피고인으로 출석을 해왔기 때문에 다른 피고인들이 무슨 얘기를 하고 있는지 앉아서 지금 네. 선행학습을 하고 있다라고 선행학습을 하고 보고 있다. 있는 거죠. 이제 황성수 전무 같은 경우는 말세탁도 최 씨가 먼저 제안했다 이런 얘기를 했고요. 그리고 박상진 전 사장이죠. 같은 경우는 최순실 씨 영향력을 몰랐다 이런 진술을 하고 있는 건데 같은 맥락에서 방어를 하고 있다 이렇게 볼 수 있을까요? 조금 이제 그 삼성 측 전략이 조금씩 변화해 온 걸 알 수 있는데요. 예. 초창기에 이제 구속되고 했을 때는 박근혜 전 대통령이 강요해서 어쩔 수 없이 지원했다 이런 얘기를 했거든요. 네. 근데 이제 그렇게 되면 뇌물죄 성립에 있어서 강요를 받고 그 주었다 하더라도 예. 어느 정도 대가성이 인정되면 뇌물죄가 됩니다. 아 강요가 있다. 그럼요. 강요죄, 강요가 있었다 하더라도 네. 우리가 그래도 이렇게 강요해서 돈을 주지만 뭔가 우리가 대가를 받을 것 같아. 예를 들어 삼성경영 승계에 도움을 받을 것 같아. 하게 되면 뇌물죄도 성립이 되는 거거든요. 네. 강요엔 피해자 될 뿐만 아니라. 그러니까 이제 조금씩 바뀌어온 것 같아요. 그 때는 최순실 씨가 영향력을 행사해서 박근혜 대통령이 움직였다. 그래서 우리가 지원했다 예. 하는 것인데 어제 황성수 전 전무 같은 경우 지금 진술한 걸 보면은요. 아예 박 전 대통령 빠져버립니다. 최순실 씨만 우리가 알았고 최순실 씨 강요에 의해서 우리가 최순실 씨 안 도와주면 최순실 씨가 박 전 대통령 얘기해서 우리를 나쁘게 얘기할 것 같아서 예. 그래서 우리가 어쩔 수 없이 최순실을 지원했다. 그런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박 전 대통령 빠지게 하는 거죠. 그 관계를 끊어보려고 합니다. 왜냐하면 네. 특검의 전략이 뭡니까? 최순실 씨와 박근혜 대통령이 일종의 예. 공동체로 연결되었고 박 전 대통령이 얘기한 것은 꼭 최순실에게 얘기한 것이고 그래서 삼성이 돈 준 것은 뇌물이다. 이런 예. 그 전략이거든요. 특검의 전략은. 그러니까 삼성의 전략은 최 씨와 박근혜 대통령의 관계를 끊어버리겠다. 우린 최순실 씨의 어떤
겁박에 의해서 지원한 것이다. 그런 쪽으로 좀 쓸 전략이 조금 전략이 좀 바뀐 것 같아요. 수정되고 있다. 네, 박 전 대통령은 아예 빼버리려고 하는 것이죠. 예, 그렇군요. 지금 특검에서 또 여러 가지 이제 뭐 논리를 내세워야 되는데요. 지금 안종범 전 수석 수첩 같은 경우도 지금 간접 증거로 채택이 된 상황이고요. 정유라 씨가 지난번에 삼성 측에 불리한 진술을 했습니다만 이것도 이제 정황 증거 아니겠습니까? 이 안종범 전 수석의 수첩 같은 경우 간접 증거로밖에 되지 않았던 이유가 그 이재용 부회장과 박 전 대통령이 만났던 자리에 안종범 전 수석이 배석을 해서 당사자로서 그 자리에서 적은 게 아니라 두 사람이 독대를 하고 난 뒤에 그 이틀 정도 지난 다음에 박 전 대통령이 뭔가를 지시한 내용을 기재한 거기 때문에 실제로 그 안에서 무슨 일이 있었는지는 모른다는 겁니다. 그 안에 안종범 수석의 수첩에 적히는 문자 그대로를 다 그 두 사람이, 그러니까 박 전 대통령과 이재용 부회장이 주고받은 대화의 내용으로 인정할 수는 없고, 다만 두 사람이 만나서 어떤 얘기를 했다라는 사실 정도를 인정하는 정도였을 걸로밖에 못 쓴다는 거고, 정유라 씨 같은 경우는 조금 다른 부분이 있긴 합니다만 어쨌든 정유라 씨가 직접 말을 바꾼다거나 아니면 정유라 씨가 직접 삼성과 개입을 해서 뭔가 뭐 거래를 하거나 이런 건 아니잖아요. 어머니인 최순실 씨가 삼성과 일했다더라라고 얘기를 하고 있기 때문에 역시 약간 뭐 맥락이 비슷해지는 상황인데, 문제는 이제 정유라 씨가 지난번에 증인으로 출석을 해서 삼성 측과 대화를 하는 녹취록까지 갖고 있다는 얘기까지 했단 말이에요. 그러면 과연 그 녹취록을 제출을 했는지 아니면 그 안에 어떤 내용이 들어있는지 제출을 하게 되면 이제 좀 그게 또 상황이 좀 커지는 그렇죠. 거죠? 증거로서의 증거 능력이나 신빙성 같은 것들, 물론 그것도 녹취록의 내용에 따라 달라질 수 있겠지만, 그래서 정유라 씨의 증언 같은 경우는 조금 더 강력한 증거가 될 가능성이 특검 측에서 봤을 때는 있지만 이제 어쨌든 결국에 재판부의 입장에서는 누구의 말을 더 믿을 것이냐를 저울질할 수밖에 없는 거죠. 삼성이 억울하다는 입장을 더 귀를 기울 거냐, 정유라 씨 말 맞다나 삼성이 적극적으로 개입했다는 쪽으로 할 것이냐는 재판부의 여러 가지 증거들에 놓고 판단에 있는 겁니다. 지금 이재용 부회장 1심 선고가 8월 중순 17일 정도 17일 정도로 예상이 되는데, 그 법원에서 이제 국정농단 재판 생중계 여부를 이제 결정하지 않았습니까? 선고만 중계를 한다 결정을 했는데 이재용 부회장 그 선고 때부터 적용이 될까요? 어떻게 보십니까? 아마 그럴 것 같죠. 현재로서는 뭐 일단 기본적으로 그런 것이 재판 중계라고 하니까 마침 변론 과정 공개하는 것 같은데 그건 아니고요. 말씀하신 대로 선고만 공개하는 겁니다. 선고만. 과거 우리가 좀 탄핵 재판 때 그 헌재 소장이 그 판결문 결정문 읽었지 않습니까? 그렇게 한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피고인 비추는 것도 아니고 오직 법대에서 판결문을 읽는 그 재판장의 얼굴만 비춘다. 그런 거니까 뭐 재판 공개처럼 무슨 뭐 굉장히 파장이 큰 그런 얘기가 아니고요. 그런데 이제 기본적으로 만약에 이게 이제 피고인의 동의가 있어야 되는 건데 원칙적으로 동의가 없더라도 재판장이 판단해서 공익적 필요성이 크다. 그러면 공개할 수 있다고 한 거니까 뭐 사실은 첫 번째 이런 이재용 부회장 재판부터 적용될 가능성이 좀 큰 거죠. 그렇군요. 네, 박근혜 전 대통령 재판 지금까지 44번인데 이제 법정에서 고성도 오가고 울기도 하고 뭐 대통령님께 격려 이런 얘기도 나오고 엄마라고 한 사람도 있고 법정에서 이렇게 지금 울고 이렇게 고성을 피우는 사람들이 많다고 하는데 이렇게 되면 실제로 이제 처벌로도 이어지나요? 뭐 그 법원의 판사의 그 재판장이라고 하죠. 법정에서 재판장의 소송지휘권 내에 들어가 있는 문제이기 때문에 그 안에서 어떤 일이 벌어졌을 때 그걸 어떻게 할지는 이제 재판장의 재량 사항이죠. 그래서 여러 번 경고를 주기도 하고 그다음에 적극적으로 응원했던 사람에 대해서는 문제를 일으킨 사람에게는 다시는 들어오지 못하도록 퇴장 조치를 취한 바도 있고, 하지만 그보다 더 나가서 뭐 감치를 한다거나 벌금을 매긴다 이런 정도의 조치는 아직 취해지지는 않은 것 같습니다. 근데 그건 이제 어디까지나 말씀드린 것처럼 판사의 어떤 그 재량권 범위 내이니까요. 네, 알겠습니다. 이재용 부회장 재판 삼성 정말 운명의 일주일을 지나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두 분 얘기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양자 변호사 그리고 노동일 경희대 로스쿨 교수와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